아빠 미안해. 우리 이제 갈 데가 없어. 고아원에서 나가래.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한 남자의 묘비 앞에서 3명의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우비를 쓴 채 빗물에 섞인 눈물을 닦아내던 아이들. 그 처량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죠. 평생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살았던 그가 난생 처음 보는 아이들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은 얼굴, 그리고 아이들이 쥐고 있던 낡은 머리핀 하나. 그날 멈춰있던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내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놈들을 응징하겠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할아버지의 통쾌한 복수극과 얼음성 같던 저택을 녹이는 아이들의 따뜻한 반란.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멈춰 섰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태성그룹 강진태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비서실장 김태진이 화들짝 놀라며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태진이 우산을 펼치려 하자 강진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혼자 다녀오지. 내 자식 보러 가는데 수행원이 무슨 소용인가. 강진태는 김태진이 건네는 우산도 마다한 채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노구의 어깨를 적셨지만 강진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고급 수제 구두가 진흙탕에 빠져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강민우의 기일이었습니다. 평생 돈과 성공만을 좇느라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던 못난 아비의 뒤늦은 속죄였습니다. 강진태가 아들의 묘소가 보이는 언덕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태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찾아온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강진태가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묘비 앞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고작해야 6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셋이 묘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낡고 해진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빗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아이들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아이가 양옆의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추워. 집에 언제 가? 가운데 있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송이야, 조금만 참아.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갈 거야. 강진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이가 묘비를 향해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강진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아이가 묘비에 묻은 흙탕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하늘이랑 바다랑 송이 왔어.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투덜거렸습니다. 형아, 아빠는 대답도 안 하는데 뭐하러 자꾸 말을 걸어.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하늘이라 불린 첫째 아이가
동생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바다 너 자꾸 그럴래? 오늘 아빠 생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초코파이 상자가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돈이 없어서 케이크를 못 샀어. 대신 내가 아끼던 거야. 강진태는 나무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나무 껍질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아들 민우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그리고 나 할 말이 있어. 하늘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송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 고아원에서 나가래. 원장 선생님이 우리 이제 밥도 안 준대. 하늘이가 송이를 끌어안으며 묘비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빠 미안해. 원장님이 이제 지원금이 안 나와서 고아원 문 닫는데 우리 셋 다 찢어져서 다른 데로 가야 한대. 나 동생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도와주면 안 돼? 하늘이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강진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아원이라니, 나가라니. 강진태의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진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하늘이의 눈매가 죽은 강민우의 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강진태가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 내디디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동생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자. 원장님한테 들키면 혼나. 늦게 왔다고 밥도 안 줄 거야.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들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진태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강진태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초라한 묘비 앞에는 빗물에 불어 터진 초코파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묘비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노란색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아까 여자아이 송이가 흘리고 간 싸구려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습니다. 강진태가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머리핀이 강진태의 손바닥 위에서 떨렸습니다. 민우야, 이 못난 놈아. 자식을 낳았으면 애비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서? 강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는 8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맨발로 내쫓았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 며느리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손주들을 고아원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강진태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새끼들을 지옥에 살게 했어. 한참을 통곡하던 강진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방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후회는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머리핀을 양복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차로 돌아왔을 때 김태진 실장이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감기 드시겠습니다. 강진태는 수건을 거칠게 밀어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에 빗물과 진흙이 묻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출발해. 네.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다.
강진태가 백미러를 통해 김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묘소에 있던 아이들, 당장 찾아내. 김태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묘소에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강진태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핏줄이다. 민우 녀석이 남긴 내 손주들이야. 김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김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손주들이 어느 고아원에 있는지 원장이란 작자가 누군지 낱낱이 조사해. 10분 내로 보고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아이들의 겁먹은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태진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바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김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말해. 인근에 위치한 새희망 보육원 소속입니다. 이름은 강하늘, 강바다, 강송이. 7세 새쌍둥이입니다. 강진태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까지 강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3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보육원에 입소했다고 합니다. 강진태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죽던 그날 손주들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것입니다. 김태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진태가 고개를 돌려 김태진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 못해? 김태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새희망 보육원은 원장의 보조금 횡령과 아동학대 의혹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뭐라고? 당장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육원이 폐쇄되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방의 다른 시설로 강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횡령의 학대도 모자라 강제 이송이라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자신의 손주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막내 강송이 양은 몸이 약해 일반 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강진태는 아까 묘비 앞에서 춥다고 울던 여자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것이 아픈 몸으로 낯선 곳에 끌려간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강진태가 앞좌석 시트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 돌려. 김태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강진태의 눈에서 맹수와 같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기업을 사냥하고 적들을 짓밟았던 태성그룹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보육원으로 간다. 지금 당장. 김태진이 백미러로 강진태의 살기 어린 표정을 확인하고는 즉시 핸들을 꺾었습니다. 육중한 세단이 빗길을 가르며 유턴했습니다. 타이어가 빗물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 법무팀 호출해. 그리고 경호팀도 전원 집합시켜. 강진태가 주머니 속의 머리핀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내 손주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 오늘부로 세상빛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강진태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강진태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업가가 아닌 할아버지로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을 뚫고 마이바흐가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강진태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진태의 손이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끝에 적힌 붉은 글씨가 강진태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불일치 확률 0%. 강진태가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역시 내 핏줄이었어. 의심할 여지 없는 아들 민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강진태는 서류를 구겨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죠. 차 대기시켜. 그 시궁창 같은 곳으로 간다. 강진태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과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보육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도착한 새희망 보육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외벽과 깨진 유리창을 대충 테이프로 막아놓은 현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가 발을 들이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강진태가 차에서 내리자 미리 연락을 받고 나와 있던 최 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비굴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어인 일로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강진태는 원장의 악수청을 무시한 채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닥치고 안내해. 아이들 어디 있나? 네. 그게 아이들은 지금 수업 중이라. 수업? 내 손주들이 굶고 있다는데 수업은 무슨 얼어 죽을 수업이야. 강진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원장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태진이 원장을 밀치며 길을 텄습니다.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진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를 셋이서 덮고 웅크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둘째 바다가 낯선 어른들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첫째 하늘이가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경계했습니다. 강진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민우의 눈, 민우의 코, 민우의 입술. 강진태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 놀라지 마라. 나는. 강진태가 떨리는 손을 뻗어 막내 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싫어. 저리 가요. 송이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강진태의 손을 쳐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강진태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마요. 나쁜 할아버지. 강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나쁜 할아버지? 그때 원장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회장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썩 빌지 못해? 하늘이는 원장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강진태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원장님이 그랬어.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 잡히면 죽는다고 했단 말이야.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진태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원장, 내 놈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짓거린 거냐?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애들이 뭘 몰라서. 송이가 덜덜 떨며 하늘이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버리지 마세요. 밥 조금 먹을게요. 말 잘 들을게요. 강진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외면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타인의 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악마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강진태는 다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더욱 구석으로 파고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금 억지로 데려가려 하다간 아이들이 기절이라도 할 판이었습니다. 강진태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방, 아니 이 건물 전체. 당장 경호팀 깔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아. 그리고 저 작자. 강진태가 원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 법무팀 총동원해서 이놈이 저지른 짓거리 낱낱이 파헤쳐서 감방에 쳐넣어. 다시는 세상빛 못 보게 만들어.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원장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강진태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아이들의 훌쩍임이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이 공포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강진태가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계단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옥탑방. 아들 민우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강진태는 민우가 죽은 후 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녹슨 열쇠가 삐거덕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달빛이 비친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년 전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아기 침대 3개,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색바랜 가족사진, 민우와 며느리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새쌍둥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재벌가 도련님일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사는 게 좋더냐? 애비 가슴에 못을 박고 강진태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우가 쓰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나오는 경제 뉴스를 봤다. 주름이 더 늘으신 것 같다. 불면증은 좀 나아지셨을까? 항상 머리맡에 수면제를 두고 주무셨는데 하늘이가 오늘 처음으로 하부지라고 옹알이를 했다.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아버님이 이 아이들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당신 눈을 꼭 닮았다고. 나도 안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 뿐 누구보다 외로운 분이라는 걸. 이번 설에는 용기 내서 찾아뵙고 싶다. 아이들을 보여드리면 문전박대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웃어주시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으흐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진태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돈이 없어 비참하게 살다가 자신을 원망하며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강진태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6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태진이었습니다. 강진태는 흐릿한 눈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말해. 강철민 부회장 측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진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복 동생 강철민. 자신이 아들을 내치고 후계 자리를 비워둔 사이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던 놈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회장님께서 혼외자, 손주들을 찾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들을 소집해 회장님의 건강 이상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태가 눈물을 닦아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건강 이상설? 네. 회장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을 잃고 엉뚱한 아이들을 데려오려 한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강진태의 젖은 눈동자가 순간 번뜩였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눈매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방관자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주들마저 위협하려는 하이에나들. 강진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다이어리를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갑옷이었습니다. 이사회라. 어둠 속에서 강진태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래. 짖을 수 있을 때 실컷 짖어보라지. 내 새끼들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 강진태는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태성그룹의 회장이자 새 아이의 할아버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성그룹 본사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새희망 보육원 앞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강진태 회장의 지시로 도착한 최고급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이 좁은 진입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진태가 결연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법무팀장과 수행원들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오늘부로 아이들은 본가로 이동한다. 절차는 완벽하겠지?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임시 후견인 신청과 동시에 긴급 보호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강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품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사탕과 머리핀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젯밤 옥탑방에서 흘린 눈물은 닦아냈지만 가슴속 뜨거운 다짐은 여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육원 입구 쪽에서 요란한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승합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더니 강진태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이자 강진태의 이복 동생인 강철민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르르 내렸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철민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강진태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기자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형님이 갑자기 심신미약 증세로 이상한 곳에 와 계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왔지요. 회사 일은 뒷전이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철민이 짐짓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강진태의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강진태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기자들까지 대동했다는 건 작정하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켜라. 내 손주들 데려가는 길이다. 강진태가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강철민이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손주라뇨? 형님, 드디어 노망이 드신 겁니까? 죽은 민우 조카한테 자식이 어디 있다고 이러십니까? 강철민이 웃음을 터뜨리자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와 강진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노인네가 주책맞게 고아들 데리고 인형 놀이하려나 본데 제 밥그릇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강진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녔냐? 강진태가 격분하여 강철민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강철민은 기다렸다는 듯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치 강진태가 주먹이라도 휘두른 것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부회장님, 강철민의 수행원들이 달려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찍으세요. 강 회장이 친동생을 폭행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강철민의 측근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진태는 허공에 멈춘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보육원 2층 창문 너머로 새쌍둥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아, 저 아저씨들 싸우나 봐. 무서워. 바다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창밖에 강진태는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강철민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강진태가 영락없는 악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동생들의 눈을 가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지 마. 저 할아버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봐. 원장 선생님 말이 맞았어. 하늘이의 눈에 두려움과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느꼈던 잠깐의 따뜻함은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이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사회에서도 형님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호시설로 인계하겠습니다. 뭐라고? 보호시설? 형님 상태로는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도 이미 받아뒀으니까요. 강철민이 흔든 서류에는 강진태 회장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마이너스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조절장애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강진태가 치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 내가 언제 검사를 받았다고 소견서야. 병원 기록이야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가시죠. 더 추한 꼴 보이기 싫으면. 강철민이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진태는 분노로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 같은 날 오후 태성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붉게 깔려 있었습니다.
단독 태성그룹 강진태 회장, 혼외자, 손주 핑계로 노망. 충격적인 보육원 난동 영상 공개. 화면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육원에서 강진태가 원장에게 내 눈앞에서 치워 감방에 쳐넣어 라고 고함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강철민에게 손을 뻗어 위협하는 장면이 악의적으로 짜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 회장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을 손자라고 주장하며 납치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진태는 리모컨을 집어던져 TV 화면을 박살냈습니다. 파편이 튀고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김태진이 급히 물을 건넸지만 강진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철민이 그놈이 내 손주들을 볼모로 여론몰이를 해? 내가 치매? 납치범? 책상 위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와 이사회의 해명 요구,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빗발쳤습니다. 모든 것이 강철민의 각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법무팀장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냐? 가정법원에서 긴급 임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언론 보도와 강철민 부회장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의뢰서 때문에 법원에서 회장님의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진태가 책상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접근 금지라니. 내 핏줄인데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아이들은 강철민 부회장이 추천한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시설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 강철민 부회장의 장모입니다. 쿵! 강진태는 의자 깊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철민이의 소나기로 넘어간다니. 그 뱀 같은 놈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강진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느꼈을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태성그룹 회장이니까 내 핏줄 하나 거두는 건 일도 아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를 돈에 미쳐 손주까지 이용하는 치매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철민이었습니다. 강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강철민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뉴스 보셨죠? 형님,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아이들은 어디 있냐? 걱정 마세요. 제 재단 시설이 아주 쾌적하거든요. 물론 형님이 협조만 잘해주시면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강진태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경영권 포기각서 쓰세요. 그리고 조용히 요양원이나 가시죠. 그럼 애들은 살려둡니다. 하지만 허튼 수작 부리면. 강철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우꼴 날 줄 아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그거 제 특기인 거 아시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진태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민우꼴이 날 줄 알라니. 그 말은 민우의 죽음에도 놈이 개입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
강진태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해라.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강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된다면 놈의 방식대로 싸워줘야지.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뒹굴어주겠다. 내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그때 비서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요. 회장님을 뵈러 왔어요. 이대론 아이들 다 죽어요. 젊은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강진태의 귀에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단정하지만 낡은 정장을 입은 30대 여자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여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누구냐? 강진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강진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민우 선배, 민우 오빠의 대학 후배이자 아이들의 법적 대리인을 자처하러 온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강진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우의 후배라니. 이수진이 책상 위로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철민 부회장이 숨기고 있는 진짜 유언장과 아이들의 출생 비밀, 그리고 민우 오빠 죽음의 진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강진태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강철민 부회장이 숨기고 있는 진짜 유언장과 아이들의 출생 비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당돌한 외침에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진태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이수진은 들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강진태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진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나? 민우의 후배라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의의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 온 이모이기도 합니다. 강진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말에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USB 하나와 녹음기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셨겠지만 민우 선배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강철민 부회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협박? 이라니? 이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철민 민우야. 쥐 죽은 듯 살라고 했지 않냐? 내 새끼들까지 세상 빛 못 보게 만들어줘?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그날로 내 처자식은 길바닥행이야. 지원금 조금 보내줄 테니까 각서 써. 태성그룹 경영권 포기하겠다고. 마이너스 강민우 형.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마이너스 강철민 죄가 왜 없어? 형님 핏줄로 태어난 게 죄지. 처신 잘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불타 없어지기 싫으면. 강진태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불타 없어지기 싫으면. 3년 전 민우의 자취방 화재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단순 누전으로 처리되었던 그 사고가 떠오르자 강진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철민이 그놈이 민우를.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USB에는 강철민 부회장이 고아원 원장을 매수해 아이들을 일부러 방치하고 회장님이 아이들을 찾기 직전에 쫓아내려 했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 선배가 죽던 날 저에게 이 자료들을 맡기며 부탁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훗날 회장님이 아이들을 찾으실 때 꼭 전해달라고요. 민우가? 네. 선배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론 차가워도 속정 깊은 분이니 진실을 알면 반드시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라고요. 강진태는 민우가 남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익숙한 아들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부디 제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수진이를 믿어주세요. 제 목숨과 맞바꾼 진실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강진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아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라는 작자는 동생의 농간에 놀아나 손주들을 괴물 취급받게 만들었습니다. 강진태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으흐흑, 민우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한참 동안 회장실에는 강진태의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진도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강진태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거치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네. 회장님, 이걸로 판을 뒤집을 수 있겠나? 이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론을 뒤집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철민 부회장의 목을 확실히 죄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회장님 옆에 서겠습니다. 강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펴지고 잃어버렸던 제왕의 위엄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선다. 내 방식대로. 같은 날 오후 5시 태성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원래 예정된 기자회견 장소는 강철민 부회장의 지시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 한복판에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침해설이 사실입니까?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게 맞습니까? 강철민 부회장을 폭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진태는 단상도 없이 마이크 하나를 잡고 섰습니다. 그 옆에는 이수진 변호사가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태성그룹 회장이 아닌 못난 아버지이자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강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다이어리와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남긴 핏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강진태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강진태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하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들을 이용해 더러운 탐욕을 채우려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철민 부회장, 듣고 있나? 강진태의 신호에 따라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이수진이 준비한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철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너스 강철민 그 늙은이 치매로 몰아가기 딱 좋아. 애들 이용해서 여론몰이 좀 하고 시설에 처박아둬.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라고. 마이너스 원장 회장님이 눈치채면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강철민 걱정 마. 내가 처리해. 태성그룹은 내 거야. 그 핏줄들만 사라지면 돼.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철민 부회장이 사주한 겁니까? 저 목소리 강 부회장 맞습니까?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임시 보호시설 휴게실이었습니다. 강철민의 입김이 닿은 재단 시설의 TV에서 이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시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새쌍둥이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무섭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송이야. 강진태가 카메라를 향해 불렀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으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마. TV 속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가 전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형아, 할아버지 울어. 송이가 울먹이며 하늘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늘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처럼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사진 속에서 보았던 아빠가 그리워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구해준대.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준대. 하늘이가 동생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 빗장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당황한 강철민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진태는 마이크를 놓고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 데리러 가마. 그 말은 아이들에게 닿았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아이들의 세상에 처음으로 보호자라는 이름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TV 화면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1시간 뒤였습니다. 시설 앞마당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와 검은색 세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시설 직원들이 뛰쳐나왔지만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비켜. 내 손주들 어디 있어? 강진태가 차 문을 박차고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와 김태진 실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진태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 아이들 어디 가뒀어? 저기 안쪽 방에요. 직원이 벌벌 떨며 가리킨 곳은 창고처럼 쓰이는 구석방이었습니다. 강진태가 지팡이도 내팽개치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선 강진태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부서. 강진태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문을 박찼습니다. 쾅! 쾅! 나무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낡은 매트리스 위에 세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방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진태가 헉헉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송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TV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진태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왔다. 늦어서 미안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강진태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뒤이어 바다와 송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으앙,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었어요? 왜 이제 왔어요? 강진태는 새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그 작은 심장 박동이 강진태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느껴보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들아. 다시는 안 놓을게. 다시는. 강진태의 눈물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이수진 변호사도 김태진 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송이를 번쩍 안아들고 하늘이와 바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강진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함성이 되었습니다. 강진태는 그 환호 속에서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강진태가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됐다. 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강진태는 굳게 다짐하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진태는 주머니 속에 노란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 머리핀을 주인에게 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태성그룹 본가의 정원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풍경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대리석 기둥을 비추며 웅장함을 더하고 있었죠.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바다가 창문에 얼굴을 딱 붙이며 감탄했습니다. 강진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마음에 드느냐? 네, 엄청 커요. 꼭 성 같아요. 송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김태진 실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수십 명의 고용인이 일렬로 도열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도련님 아가씨. 집사의 굵은 목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강진태의 뒤로 숨었습니다. 평생 고아원의 좁은 방과 원장의 고함 소리에만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이런 환대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강진태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이다. 강진태는 지팡이를 집사에게 건네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들어가자. 배고프지? 강진태의 손을 잡고 현관을 들어선 아이들은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아이들의 모습은 화려한 저택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강진태가 집사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욕실 물 받아. 그리고 아이들 옷 싹 다 새 걸로 준비해. 치수는 눈대중으로 알겠지?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은? 강진태가 아이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으냐? 뭐든 말만 해라. 바다가 눈치 볼 것 없이 소리쳤습니다. 돈가스요. 치즈 들어간 거요. 송이는 떡볶이 먹고 싶어요. 매운 거 말고 달콤한 거요. 강진태가 호탕하게 웃으며 고용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들었지? 최고급 재료로 돈가스랑 떡볶이 대령해. 지금 당장.
잠시 후 대리석으로 된 욕실에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태는 고용인들을 모두 물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만세 해보거라. 강진태가 비누 거품을 잔뜩 낸 스펀지로 바다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3년 묵은 때가 벗겨지듯 아이의 피부가 뽀얗게 드러났습니다. 으하, 간지러워요, 할아버지. 바다가 몸을 비틀며 강진태의 얼굴에 거품을 튀겼습니다. 평소라면 불벼락이 떨어졌을 일이지만 강진태는 허허 웃으며 바다의 머리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녀석 가만히 좀 있어라. 귀 뒤도 씻어야지. 할아버지 수염에 거품 묻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송이가 까르르 웃으며 강진태의 턱을 가리켰습니다. 강진태는 거울을 보며 거품으로 수염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어떠냐? 선물 줄까? 네, 주세요. 욕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과 보드라운 아이의 살결이 맞닿았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의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겨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예쁜 것들을 진작 안아주지 못해서. 씻고 나온 아이들은 뽀송뽀송한 새 잠옷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길쭉한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주문한 돈가스와 떡볶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에 아이들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크를 든 채 강진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왜 안 먹느냐? 맛이 없어 보이냐? 강진태가 걱정스레 묻자 하늘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꿈 같아서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고아원일까 봐요. 강진태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나이프를 들어 하늘이의 돈가스를 먹기 좋게 썰어주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고 너희 세상이야. 아무도 너희를 쫓아낼 수 없어.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강진태가 썰어준 고기를 하늘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하늘이가 오물오물 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바다랑 송이도 어서 먹고. 아이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 송이가 포크로 소시지 하나를 콕 찍어 강진태의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하세요. 나 말이냐? 네. 아까 씻겨주느라 힘들었잖아요. 강진태는 멍하니 입을 벌려 소시지를 받아 먹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인스턴트 맛이었지만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송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죠?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진태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텅 비어있던 식탁,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심장이 비로소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노라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태성그룹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강철민이 주주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 회장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잖습니까? 판단력을 잃고 감성팔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셔야 합니다. 강철민의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확실히 어제 행동은 좀 이상하긴 했어. 치매가 맞다면 경영권은 넘겨야지. 강철민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리스크래.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진태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태성의 주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똑같은 정장과 원피스를 맞춰 입은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진태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강철민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진태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내 건강? 아주 멀쩡하다 못해 힘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 내 놈이 내 뒷조사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주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을 단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소개하지. 내 아들 강민우가 남긴 보물들. 강하늘, 강바다, 강송이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듯 했지만 하늘이가 의젓하게 배꼽 인사를 하자 동생들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주주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진태가 강철민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표한다. 내 사후 태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이 아이들에게 상속한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까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이며 내 핏줄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 형님,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강철민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강진태가 비웃음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동해, 여기 있는 주주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강철민 부회장, 자네가 걱정해야 할 건 내 건강이 아니라 자네의 아니야.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철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철민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형님, 어떻게 핏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동생이잖아. 강철민이 몸부림치며 강진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핏줄? 내 핏줄은 여기 있는 이 아이들 뿐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게 나무를 위한 길이지. 끌고 가. 형님. 강철민이 처참하게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쌍둥이가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엄청 멋졌어요. 바다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강진태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음조렸습니다. 보이나 민우야. 내 아이들이 태성의 주인이다. 이제야 아비 노릇을 하는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태의 저택 정원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잔디밭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잡아봐라. 거기 서라. 요 녀석들. 강진태가 웃으며 아이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나무 뒤로 숨고 송이가 벤치 뒤에 숨었습니다. 강진태가 짐짓 못 찾은 척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갔나? 우리 강아지들 다 어디로 숨었나? 송이가 까르르 웃으며 벤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지롱. 강진태가 송이에게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강진태를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흑! 강진태가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송이의 노란 머리핀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송이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다가왔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이 놀랄까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하늘이와 바다가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강진태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되는데, 이제 겨우 찾았는데,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는데, 아가, 미안하다. 강진태의 의식이 툭 끊겼습니다. 잔디밭 위에 쓰러진 강진태의 곁으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던 정원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떨어진 노란 머리핀만이 주인을 잃은 채 햇살을 반사하며 쓸쓸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 비, 비.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는 태성병원 VIP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강진태 회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비서실장 김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이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으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비라니요. 회장님 곧 깨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정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손주들을 찾아 행복해지려던 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미소를 짓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어찌 이리도 가혹하단 말입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이수진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태진이 멍한 눈으로 이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변호사님, 강철민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김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횡령의 협박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어떻게 풀려납니까? 이수진이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면서요. 놈들이 우리가 제출한 녹취록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녹취록이요? 그게 왜요? 요즘 유행하는 AI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강철민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조작해서 만든 가짜 증거라고요. 판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진이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자의 면죄부가 되는 세상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그놈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풀려나자마자 사설 경호팀을 꾸려서 이동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본가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본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쌍둥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 김태진과 이수진이 병원을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강진태가 쓰러진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늑대가 빈집을 털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 송이는 거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현관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아, 할아버지는 언제 와? 병원에서 주사 다 맞았을까? 송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송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야. 할아버지는 약속 꼭 지키는 분이잖아. 우리 데리러 온다고 하고 진짜 오셨잖아. 하지만 하늘이의 목소리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과 그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강철민이었습니다. 강철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니? 얘들아. 하늘이가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쁜 아저씨. 집사와 고용인들이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당장 나가주십시오. 집사가 앞을 가로막자 강철민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비켜. 이 집 주인은 이제 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강철민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집사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형님은 뇌사 상태야. 식물인간이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 아직 입양 절차가 안 끝났어. 법적으로 남남이란 소리지. 그럼 이 아이들의 유일한 혈육인 작은 할아버지, 바로 내가 임시 보호자가 되는 게 법이야. 알겠어? 집사가 말문이 막혀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자, 내 집에서 다들 나가.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강철민의 손짓에 사설 경호원들이 고용인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놓으세요.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요. 도련님, 아가씨. 집사와 고용인들이 쫓겨나고 거실에는 강철민과 경호원들, 그리고 새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넓은 저택이 순식간에 공포의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강철민이 구두 굽소리를 또각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들도 없어졌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얘기 좀 해볼까? 송이가 덜덜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불러줘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강철민이 쯧쯧 혀를 차며 송이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시끄러워. 내 할아버지는 죽었어. 순간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하늘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했어. 우리 지켜준다고 했단 말이야. 죽었다니까? 심장이 멈췄어. 뇌도 죽었고 이제 썩을 일만 남았지. 너희 때문에 죽은 거야. 너희가 나타나서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라고. 강철민의 잔인한 거짓말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었다니. 바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으흐흐. 아니야. 강철민이 몸을 일으키며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시끄러운 새끼들 당장 2층으로 끌고 가. 서재 옆 손님방에 쳐넣어. 창문이랑 문 싹 다 못질해버리고. 싫어요. 안 갈래요. 하늘이가 강철민의 다리에 매달려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호원이 하늘이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나 이거 노란 말이야. 아이들은 짐짝처럼 들려 2층으로 끌려갔습니다.
쾅! 무거운 방문이 닫히고 밖에서 못을 박는 소리가 탕, 탕, 탕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벽 너머로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철민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지. 오늘 밤 요양원 차 오면 저것들 실어보내. 쥐도 새도 모르는 산골짜기로.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는 정막 속. 의식 없는 강진태 회장의 손에는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오는 묘지에서 송이가 떨어뜨렸던 노란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머리핀이 강진태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아이들을 놓지 않으려는 할아버지의 처절한 집념이었습니다. 강진태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저택 2층 손님방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쇠사슬로 잠겨 있었습니다. 송이와 바다는 탈진해서 쓰러져 잠들었고 하늘이만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강철민의 부하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에 차 온대. 그때까지만 조용히 시켜. 산속 요양원이라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온다던데. 어린 것들이 불쌍하긴 하네. 하늘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죽었어. 거짓말이야.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눈에 구석에 있는 낡은 붙박이장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술래잡기 할 때 할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하늘아, 이 방은 내 아빠가 어릴 때 쓰던 방이란다. 저 옷장 뒤에는 아빠만 아는 비밀 기지가 있었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간식을 몰래 올려보내주던 꼬마 승강기가 있단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꼬마 승강기. 음식을 나르는 더메이터였습니다. 하늘이는 잠든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옷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거운 옷장을 밀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뒷면에 합판이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뒤틀린 합판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손톱이 뒤집어지는 것도 모른 채 합판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지끈, 낡은 합판 조각이 뜯겨나갔습니다. 그 너머로 먼지 쌓인 좁고 캄캄한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탈출구였습니다. 하늘이가 뒤를 돌아보며 자고 있는 동생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바다야, 송이야. 일어나.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바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형아, 어디로? 하늘이가 뜯겨진 벽 뒤의 어둠을 가리키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로 가면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 하늘이는 두려움을 삼키고 먼저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을 덮치고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길 끝에 희망이 있을지, 절망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영웅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좁은 통로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태성가의 운명을 건 아이들의 위험한 탈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먼지가 자욱한 좁은 통로 안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새 아이가 엎드린 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음식 운반용 승강기 통로는
아이들의 작은 몸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앞장선 하늘이의 손바닥은 이미 거친 나무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아, 나 무서워. 거미줄이 자꾸 얼굴에 붙어. 뒤따라오던 송이가 울먹였습니다. 맨 뒤에서 오던 바다가 송이의 발을 밀어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송이야, 괜찮아. 오빠가 뒤에 있잖아. 귀신 나오면 내가 발로 차버릴게. 하늘이가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나쁜 아저씨한테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할아버지가 그랬어. 이 통로 끝은 서재랑 연결된다고.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치 생쥐 특공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재 벽난로 뒤편에 있는 비밀 출구였습니다. 하늘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문을 밀었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숯검댕이가 된 얼굴로 서재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살았다. 바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하늘이는 곧장 할아버지의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책상 위에는 유선 전화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키 1번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비상시에 꼭 누르라며 김태진 비서실장 아저씨 번호를 저장해 두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갈 때마다 하늘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여보세요?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김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쁜 아저씨가 우릴 가뒀어요. 김태진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하늘 도련님? 지금 저택입니까? 강철민 부회장이 거기에 있습니까? 네. 문 다 잠그고 우리 산속으로 보낸다고 차 부른대요. 빨리 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벌컥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철민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강철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하늘이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전화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으악.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철민이 씩씩거리며 하늘이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하늘이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더니 기어이 매를 버는구나. 어디서 감히 외부로 전화를 질러? 놓으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늘이가 악을 쓰며 반항하자 강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죽었다니까? 식물인간 돼서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 형아. 바다와 송이가 강철민의 다리에 매달려 물어뜯고 발버둥 쳤습니다. 강철민은 귀찮다는 듯 아이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송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철민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당장 끌어내. 차 대기시켜. 이 새끼들 오늘 밤 안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아이들을 짐짝처럼 들쳐맸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내내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철민에게 장악된 저택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철민이 현관문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빨리 차에 태워. 시끄러워서 못 봐주겠네. 경호원들이 현관으로 향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쾅!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관 입구에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수진 변호사와 김태진 비서실장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철민, 당장 그 손 떼. 이수진 변호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하늘이를 인질처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야?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고. 이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아동학대 및 특수감금, 살인 미수 혐의로 신고받고 왔습니다. 아이들 당장 내려놓으세요. 강철민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학대라니? 훈육 중이었어.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야. 경찰이면 다야? 영장 가져왔어? 누가 보호자라는 거냐? 그때였습니다. 경찰들 뒤편 어둠 속에서 났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인 그 목소리에 강철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경찰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텄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 환자복을 입고 팔에는 링거 바늘을 꽂은 채였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형님? 강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잡고 있던 하늘이를 저도 모르게 놓쳤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강진태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진태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김태진이 부축하려 했지만 강진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내 힘으로 하겠다. 강진태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죽으림을 다해 강철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접어? 로비에는 강진태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의사들이 가망 없다고 했는데. 강철민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진태는 강철민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오른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자, 강렬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민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단순한 따기가 아니었습니다. 핏줄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응징이자 평생 쌓아온 형제의 연을 끊어내는 파문의 일격이었습니다. 강철민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놈은 내 동생도 사람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강진태의 호통이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강철민이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강진태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실장, 뭐하고 있어? 저놈 당장 치워버려. 긴급 체포해. 이수진 변호사의 신호에 경찰들이 강철민을 덮쳤습니다. 경호원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강철민이 발악했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강철민이 처참하게 끌려나가고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진태의 다리가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김태진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강진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새쌍둥이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뭐냐? 내 새끼들. 무서웠지? 미안하다. 할애비가 너무 늦었어. 할아버지. 으앙. 하늘, 바다, 송이가 강진태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을 부서질세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환자복 가슴팍이 아이들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강진태의 손이 아이들의 등을, 머리를, 어깨를 쉴 새 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할아버지 안 죽었어. 할아버지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강진태가 송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에 거센 비바람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며 로비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아이들의 체온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남은 생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시간을 오직 이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를 입은 강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비리 보유권장 최 씨도 줄줄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자 강철민은 황급히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의 TV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강철민 전 태성그룹 부회장에게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육을 상대로 한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강진태는 TV뉴스의 전원을 끄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씁쓸함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지켜왔던 자리였지만 챙길 짐은 조촐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한 권, 가족사진 액자, 그리고 손주들이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준 우리 할아버지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태진 실장이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정정하신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다니요. 강진태가 명패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으니 회사는 더 잘 돌아갈 걸세. 강진태는 박스에 짐을 담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회장 노릇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지난 30년간 돈 버느라 놓쳤던 것들, 내 손주들 크는 거 지켜보면서 살 걸세. 그때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송이 배고파요. 노란색 유치원 원복을 입은 하늘, 바다, 송이가 가방을 메고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윤기가 흘렀고 표정은 해바라기처럼 환했습니다. 강진태의 얼굴에 주름이 지도록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굽혀 달려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왔느냐.
오늘도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어? 네. 할아버지, 저 이거 보세요. 바다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자랑스레 내밀었습니다. 수첩에는 참 잘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친구 도와줬다고 스티커 주셨어요. 허허, 우리 바다가 장군감이구나. 아주 훌륭해. 강진태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송이가 질세라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송이는 오늘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요. 이거 할아버지 드릴게요. 송이가 내민 도화지에는 강진태와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할아버지가 이 그림 보물처럼 간직하마. 첫째 하늘이가 의젓하게 강진태의 짐 박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회사 안 나와요? 우리랑 계속 놀아주는 거예요? 강진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약속했잖니. 이제 할아버지는 회장님 그만두고 그냥 너희 할아버지만 할 거야. 야호! 신난다.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습니다. 강진태는 짐 박스를 김태진에게 맡기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가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소풍 가야지. 강진태가 아이들을 이끌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임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총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강진태였지만 지금 직원들의 눈에 비친 그는 존경스러운 어른이자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강진태는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당당하게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왔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강진태와 아이들은 그날의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그때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차가운 폭우는 사라지고 눈부신 봄 햇살과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했던 민우의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비석 주변에는 아이들이 심은 튤립과 프리지어가 알록달록 피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묘비가 마치 살아있는 아빠인 양 제잘제잘 떠들며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날씨 진짜 좋지? 아빠, 나 이제 구구단 다 외운다. 이일은 이, 이는 사. 바다가 묘비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구구단을 외자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진태는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전 좋아했던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는 잔을 비석 위에 올리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느냐? 강진태는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네가 남기고 간 이 보물들,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우고 있다. 구김살 없이 사랑만 알고 자라도록 해주마. 그러니 그곳에서는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와 강진태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헝클어뜨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속삭이며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태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송이가 다가와 강진태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강진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좋아서 그런다. 너무 행복해서.
강진태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빗속에서 주워 6개월이 넘도록 간직해 온, 그리고 병상에서도 놓지 않았던 노란색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습니다. 흙투성이었던 머리핀은 강진태가 매일 닦은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송이야, 이리 와보렴. 강진태는 송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꽂아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잃어버렸던 건데. 송이가 놀라며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진태가 송이를 안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비 오던 그날 네가 이걸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너희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하늘이와 바다도 다가와 강진태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진태는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볕, 꽃내음, 그리고 아이들의 살냄새. 이것이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배고파요. 그래.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강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묘비를 향해 마지막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오마 아들. 내 식구는 벚꽃이 만발한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송이는 강진태의 등에 엎였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양옆에서 강진태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는 놀이공원 가는 거 맞죠? 그럼, 약속했잖니. 야호, 회전목마 탈 거야. 지는 해가 그들의 등 뒤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4개의 그림자가 서로 겹쳐져 마치 하나의 커다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고독했던 독불장군 강진태와 버려질 뻔했던 새아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된 가족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강진태가 콧노래를 흥얼거리자 등 뒤에 송이가 따라 부르고 양옆의 형제들이 박자를 맞췄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그들의 삶에 영원히 지지 않을 완연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속 아들의 무덤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벚꽃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의 언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던 강 회장이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빌딩이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소소한 산책길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새로운 봄을 맞이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겨우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그리고 강 회장이 주었던 노란 머리핀처럼 소중한 인연을 다시는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 회장과 새쌍둥이 가족의 희로애락을 함께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